발표할 백혜원기 마음인문학 HK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공마음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마음이 알아차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도하고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의 지능 혹은 인간 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인공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인공지능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하는 내용들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잡았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음이 대체 뭘까? 인공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음 조절은 삶의 기술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5번째로 뇌에서 연주되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힘은 무엇이고, 행복의 습관은 무엇이고, 내면 세계의 탐구는 무엇이고,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들어가기 위해서요, 인공지능이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인공지능은 이제 저희 가장 가까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바둑으로 인간을 이겨버린 알파고나 퀴즈 대결에서 인간을 이긴 왓슨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 소피아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인지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지과학과 심리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 물음 중에 하나인 마음의 문제. 그러면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에 있는 자신의 가슴 부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다라는 말을 할 때 마음의 위치는 가슴 부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마음에 관한 문제를 다룬 이 심리철학 영역에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머리 부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심리철학에서 마음의 영어적 표현은 마인드로 영어 사전에서는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이 머리 부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위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심리철학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과 정신은 보통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신이 따뜻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지 마음이 번쩍 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마음은 가슴,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신은 머리, 두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에 위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대체 뭘까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의를 보면 바로 이제 감정이나 생각, 귀엽다애가 깃들어서 생겨나는 것, 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사람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를 우리는 백과사전에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기능은 뭔가 알아차리는, 인식하는 것과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능이 있죠. 그러면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이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요, 아까 인식한다? 그럼 뭔가 알아차린다는 거죠. 느낀다? 그러면 좋거나 싫거나 또는 그도저도 아닌 감정을 가르치기도 하죠. 생각한다?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고 추론하고 사유를 하죠.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인식되거나 사유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을 이 뇌에 기억시켜 놓고 기억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는, 기억한다 라는 거죠. 의도한다. 그럼 우리는 직관적 또는 추론적 사유의 결과의 대상에 대한 집착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 신체적이나 또는 정신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지 작용을 우리는 일으키게 될 때 이거는 의도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마음이 대체 뭘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서산대사가 이 성과 귀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며 남 것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니다. 이름 지을 것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서산대사가 이야기하는 성과 기감에서 마음을 이렇게 신비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고 그리고 이 많이 천변만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도 모양도 색깔도 없고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는 거죠. 참으려 해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맑은 것도 같고 투명한 것도 같고 움직이는 것도 같고 같은 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게 우리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그냥 하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없고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신경망 기술이 합쳐져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데이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라고 보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이러한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이 지금 시대는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물건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정보화에 동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몸통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똘똘한 머리에 하나 얹으면 못할 일이 없어 보이는 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문들이 또 신경철학이라든지 뇌공학이라든지 인지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대에 인공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뇌공학이 요즘에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각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각 조직별로 담아내야 할 마음 요소들이 이 마음의 현상을 재현해낼 수 없는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인지과학에서도 믿음, 욕망, 의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또 연구되고 이것들이 하나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이와 같이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소피아가
긍정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5년도에 홍콩의 작은 실험실에서 출발을 한 인공지능인데요. 여기 헨슨 로보틱스라는 학자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결합해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비슷한 소재의 피부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AI 인공지능으로 60가지 이상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피아는 현재 인간 얼굴의 모든 근육 모델을 모방을 하고 있어서 기쁘다, 슬프다, 혼란스럽다, 그 다음 어떤 생각에 젖는다, 슬프다, 좌절감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만든 이 창업자인 데이비드 헨스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간의 얼굴에 떠오르는 감정 표현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갑자기 인류를 파멸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해서 화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소피아를 이제 이 개발한 헨슨 박사가 인류를 파멸을 시키고 싶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소피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대답을 했을 때 당황한 헨슨 박사가 웃으면서 안 돼라고 하자 소피아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렇지만 누군가가 인류를 파멸시켜야 되겠다라고 계속 이 소피아한테 계속 의식을 넣게 되면 결국에는 이 휴먼 거기에 따라서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인공지능도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어떤 교육이 가장 인공지능한테 참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제 그의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서 인공지능은 이 정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싶고 사업도 해보고 싶고 예술활동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의 가족을 꾸미고 싶다, 내 집도 갖고 싶다라고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 소피아는 이 사람의 피부와 거의 흡사한 질감의 피부를 가져 있는데, 이 미국 전설의 여배우인 오드리 헵번과 헨슨의 아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얼굴의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표정을 강조하는 보통 한 62가지 정도의 표정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거의 사람과 유사한 표정을 짓고 있죠. 특히 이 소피아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과 눈맞춤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호작용이. 그래서 헨슨 박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소피아가 20년 내에 인류와 공존할 수 있고 인류를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구현하는 얼굴 제작에는 딥러닝이라든지 사전 프로그램된 표정이라든지 최첨단의 소재 기술 등이 총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실제로 실제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봇과 인간이 공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헨슨 박사 CEO는 소피아를 통해서 인간과 기술이 교차하는 영역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소피아를 사용을 하고,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플랫폼을
계속 구상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16년도에 처음 등장한 이 소피아는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최근에는 프랑스 브랜드의 몽클레르의 그 캠페인에도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그 패션 행사에서는 그 영국의 그 디자인은 이 세디 클레이튼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그 눈길을 끌었다고 하죠. 이와 같이 이 로봇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요즘에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AI라고 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이게 약자인데요. 영어의 그 뜻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장단점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사고를 흉내내는 이 프로그램적인 기술이고 빅데이터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거는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인공지능이란 빅데이터를 저장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장되지 않는 아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면 인공지능은 오류를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수를 놓게 되자 컴퓨터가 5,000대를 연결한 것 같은 수준의 알파고도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까? 인공지능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만들어내려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음 조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헤르만 헤스가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고요. 그저 행복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면은 의사, 변호사, 외교관, 과학자 등의 다양한 직업을 쉽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나아간데 왜 이 직업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니면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그 직업을 가질 때 좋은 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성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것들을 가졌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헤르만 헤세는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저 행복하다라는 한 가지 의무뿐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의무 하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했죠.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이 청소년들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더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학업 성취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보충 수업이라든지 사교육 기간에 시간이 많은 데 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하는 것은 어떠한 연습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이 셀리그만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분류를 첫째,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 둘째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셋째로 헌신하는 삶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가지거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인데요. 이 또한 반복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뇌는 행복감을 느끼는 회로와 불행함을 느끼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정의 회로를 사용하면 반복적이고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기에 활성화된 감정 회로는 성장하면서 자동성이 강화되어 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어떤 얼굴 인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행복한 청소년 시대에 행복하게 지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행복한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쓸쓸하고 외롭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얼굴을 계속 갖게 되면 이 나이를 먹고 그런 얼굴에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서만 하더라도 우리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마음 조절 연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한 얼굴의 성인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주인공의 삶을 살 것인가, 주변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고 하는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하는 이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안에 가로를 채우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 자신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답을 망설이는 소수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주인과 반대되는 주변인이라고 이제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스스로 선택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라는 답변이 많게 되는데요.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럼 너의 공부는 누가 선택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 공부를 선택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주인이 아니구나라고 하게 되면 순식간에 아이들은 반응이 술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주도가 돼서 주체가 돼가지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 동시에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거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기를 갖게 됐을 때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영화 에반 올마이티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뼈가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그런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이 세상과 환경에 적용하는 능력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이렇게 돼서 성장할수록 이런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조절이 왜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또 마음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인지나 정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정보는 과거의 의식이나 무의식적 경험이나 습관의 결과로 생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생각 등은 뇌에서 정보들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고, 이 뇌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의 활동에 의해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뇌에 저장된 기억 정보는 이런 사실 기억과 감정 기억으로 구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이 마음을 인공지능에다가 마음이라는 훈련을 할 때 이러한 인지, 정서, 동기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담아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올바른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인공지능에게 어떤 폭력적이고 어떤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들을 많이 그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요소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이 이 사진에 보면 신라의 그 원효는 의상과 함께 이제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날이 어두워지고 비까지 쏟아지면서 동굴로 몸을 피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두 사람이 잠이 들어가지고 원효는 잠결에 손을 더듬어서 바가지에 든물을 마셨다는 거죠. 아, 참 달고 시원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깬 원효가 놀라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자고 있던 굴은 무덤이라는 건데요. 무덤 속에서 굴이라고 생각하고 자게 된 건데, 바로 밑에는 썩은 물이 담긴 해골이 놓여 있는데, 원효는 해골물을 마신 것을 알고 심하게 구역질을 하게 된 거죠. 그 순간 깨달음이 온 거죠. 어제 마신 물과 오늘 아침에 본 물은 똑같은 물인데 왜 그토록 다르게 생각이 될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원효는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본인이 깨달은 거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훈련되게 전달을 하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본 것처럼 소숭배에 의해서 인도 사람들은 거의 다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이 종교는 소를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차도에서 소가 누워있다라고 하면 그 소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몰고 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소가 사람이 다니는 거리를 다녀도 사람이 소를 비켜주게 돼 있죠. 그리고 굶주리면서도 소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힌두교인들에게 소를 잡아먹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 마음에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에스키모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살아있는 구더기 유리를 대접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누구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이 뇌 속에 저장된 정보는 바로 아까 앞에서 설명한 사실과 감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교과서에 정해진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두뇌 입장에서 보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 습득과 처리의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 두뇌 활동 습관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두뇌 입장에서 보면 학습을 한다는 것은 뇌를 훈련하는 것이고, 이 조건하라는 일련의 과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그 인공마음이라는 거, 인공지능이 앞으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실 정보와 감정 정보들이 혼재가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상과 만나게 돼서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아까 생각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서, 감정과 느낌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행동이라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마음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인지는 세상을 표상하는 기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서라고 하는 건 세상과 관계되는 기제, 반응이라는 건 세상에 작동하는 기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잦은 병치레를 하는 통해서 주사나 약은 나쁜 것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물이고, 간호사 그러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인지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관계되는 기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사탕을 좋아하거나 뱀을 싫어하는 것은 사탕이나 뱀이라는 대상과는 관계를 설정하는 정서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작동하는 기제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쓴약을 먹고 난 후에 입이 허전할 때 사탕을 먹는 것은 바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인지와 정서와 반응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조절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초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단계의 생각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단계는 무엇을 해야 하지? 2단계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3단계는 이제 계획대로 하고 있나? 4단계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거죠. 5단계는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그래서 5단계 이제 괜찮아, 다음번에 더 노력을 하지. 이렇게 5단계 생각법을 초인지 전략을 향상시키는 생각법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요, 1단계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러면은요, 이 부분은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데, 주어진 어떤 과제의 종류와 성질을 파악하고 목표 활동을 설정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 무엇을 배울 거지?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단계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활동 시작하기 전 단계면서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사나 부모가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처음부터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방식과 교사가 제안한 방법을 검토해서 더욱 효과적인 것을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물어보고 아이들이 답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내재적인 언어가 되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내재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참고서를 본다면 문제를 풀까? 지난번 교과서를 보지 않아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지? 과거의 성공 어떻게 해서 성공했었지? 이전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이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 내재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질문과 답을 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가 2단계라고 보면, 3단계는 계획대로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죠. 활동의 중간에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계획하는 시간에 계획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과거의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집중의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3단계 계획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4단계는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활동을 마친 후에 빠뜨리거나 실수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씨 선등을 더 정확하게 깨끗하게 수정할 수 있지. 또는 점검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하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제 자기 강화 5단계는 잘했어 라고 하죠.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괜찮아.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칭찬. 괜찮아. 다음번에 더 노력하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칭찬을 해주는 이러한 5단계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인지 전략 향상을 통해서 마음 조절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한테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에서 연주되는 이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5% 이상은 어제도 했던 걱정이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경세포들과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이 이 주고받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뇌에는 뇌 중추신경내에서 정보 전달자로 작용하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은 슬프다, 아니면 기쁘다, 행복하다, 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세계, 이 외부의 사건, 뇌의 뇌 현상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특수한 우리 뇌 구조들이 특수한 감정을 발생을 시키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서 반응과 번역계, 그 다음에 피질 자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형계에서 감각 정보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니면은 이제 사람의 피부를 통해 가지고 피질 자극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아웃풋 정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의 감정과 동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뇌 구조에 의해서 어떤 신경 물질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신경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파민이 이제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거죠. 이 도파민은 호기심이 왕성해서 새롭게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호기심. 그러니까 아까 마음에서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이 뇌하고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러한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뇌에서 이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로봇, 아까 소피아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뇌에서 발생되는 이런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발생시키고 하는 이러한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인공지능의 마음이 이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오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런 물질들이 로봇에 나오기는 아직은 힘들죠.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물질 같은 경우 화학 물질도 이렇게 사람 뇌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경 물질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서 인공지능도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하나씩 만들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바로 즐거움과 보상을 기대하고
기대하게 해주는 그런 신경물질이라든지 주의력, 의욕, 뭐 쾌락의 필수적인 중독이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도파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의 그 방출이 되면은 정서적으로 긍정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일단 적적 정서는 창의성과 통찰력, 이 문제 해결력과 같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과 관련된 즐거움의 맛은 짜릿한 쾌감이라든지 희열, 흥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식당에서 삼겹살이 구워지는 냄새를 맡게 됐을 때 바로 도파민이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파민을 방출하게 된다는 것은 삼겹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식사를 예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삼겹살을 먹을 것을 생각하는 데서 더 많은 쾌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먹는 행위가 기대보다 더 잘 수행하게 된다면 그때 도파민이 방출이 계속되고 그에 맞게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도파민은 신바람을 만들어서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에 매진하게 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며칠 밤을 새우면서도 목표한 대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상당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지속적인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신경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으로 인한 즐거움은 이 강한 쾌감이라든지 흥분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술이라든지 담배, 마약 같은 물질이 바로 그런 역할을 인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물질들은 뇌에서 도파민을 흘러나오도록 유발해서 짜릿한 쾌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마약으로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형성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행동을 일으킨 이 도파민을 주위에 이 정기적 그 자극에 의해서 실험을 해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쥐가 그 학습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쥐의 그 뇌를 열고 도파민 경로에 전극을 연결해서 이 쥐가 레버를 누르면 뇌에 약한 전기 충격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작동시키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쥐가 음식도 먹지도 않고 계속 레버를 눌러서 도파민 경로를 자극해서 스스로 유쾌한 기분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지금 사진인데요. 이와 같이 도파민의 습관화돼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금단 현상이 생겨가지고 우울과 불안이 더욱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우울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 인공지능도 이제 이런 도파민 같은 신경물질이 나와서 불안, 우울, 그다음에 뭐 분노 이런 게 되면 바로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그 세로토닌은 은은한 즐거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신경물질인데요. 여기는 세로토닌은 뭐 체온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식욕, 이 기분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면을 잘 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분 좋아지게 해주면 이 세로토닌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세로토닌은 극단적이지는 않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즐거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에 비해서는 세로토닌은 은은한, 그래서 우울증에 가장 흔히 처방하는 게 바로 이 세로토닌을 처방을 받아서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공부와 이 창조성의 기능이라든지 뭐 행복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평정심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뇌에서 세로토닌을 왕성하게 그 분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이제 가볍게 걸어 다니게 한다든지요. 햇빛을 이게 쬐우면요, 세로토닌이 또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보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그래서 음식도 오래 씹게 되면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생각하고 오래 씹으면 바로 이 세로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됐을 때 이제 또 세로토닌 분비가 되는데, 만약에 남들에게 이겼다는 쾌감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만, 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바로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루에 이 30분 이상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로토닌을 반대로 또 저희가 그 분노나 화나 이 불안의 주인공은 바로 어떤 그 신경물질이라고 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물질인데요. 이게 바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인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 신경물질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뇌를 하나씩 보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인공지능도 이러한 그 뇌를 분석을 해서 좋은 인공지능이 그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뇌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무원 시험 발표일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하면 그때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두뇌의 그 두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지성과 감성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곧 나의 기억이다. 그래서 이 오감 자극에 의해서 어떤 감정과 그 다음에 신경계의 교감신경이 나오고 여기에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인간 두뇌의 두 기둥인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곧 나의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감정 다루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세포가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뇌는 이렇게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뉴런은 생각하는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뉴런은 다른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수상돌기와 세포체,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축색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뇌하고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는 오른쪽 뇌가 있고 해석하는 우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구조적으로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양쪽 뇌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뇌는 언어에 대한 사고와 판단이라든지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리를 한다든지 어떤 이성, 지성,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 규범, 어감, 의식 등이 자뇌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우뇌는 시각적, 이미지적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보로부터 전체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성이라든지 직감적, 감각적, 공간적, 도형적, 비합리성, 신비성, 무규범이라든지 자유로운 무의식. 그래서 의식은 자뇌에서 기능이라고 하면 무의식은 우뇌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뇌와 우뇌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에 의해서 자뇌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 논리적 판단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뇌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는 무의식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규범을 무규범적인 부분의 행동을
하게 되고 감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감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신경 다발이 더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양쪽 뇌를 잘 사용하고 감성적인라는 이유가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형태가 바로 여성과 같이 신경 다발이 더 굵고 양쪽 뇌를 잘 사용하는 그러한 그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4차 산업형 인간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뇌는 생명과 감정과 이성과 삼층구조로 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뇌는 이 수직으로는 삼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의 그 두뇌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뇌관을 파충류의 뇌는 뇌관이라고 하죠. 그 뇌관을 둘러싸고 있는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변형계라고 하는 하층 포유류와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죠. 이 변형계는 슬픔이나 역겨움이나 분노나 놀라움, 두려움, 기쁨 같은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고 메시지를 정보에 보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변형계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장류의 뇌라고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평소 지성인이라고 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운전 중에 방향등을 켜지 않은 차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동공이 커지면서 뒷목이 뻐근해지겠죠? 이때 이 A라는 사람이 뇌관에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순간 끼어든 차를 향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육두문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평소에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A라는 사람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감정을 쉽게 조절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바로 변형계가 갑자기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또 구분을 진다라고 하면 전두엽, 운동이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의사결정 이런 것들, 집중, 추론,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다 전두엽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자유롭고 존중하는 환경에서 잘 성장하는 이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다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전엽의 역할은 감각인식이라든지 감각통합, 공간기술, 신체 공간 지각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 축두엽은 언어에 대한 이해력, 얼굴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감정 기능들이 바로 축두엽의 기능이죠. 후두엽은 바로 시각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후두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두엽은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PD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를 다 조절을 하니까요. 그래서 전두엽은 모든 걸 종합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액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전두엽은 이 사춘기 시절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깊은 사고와 감정 조절,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는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때로는 주도성을 발휘하고 싶어지는 의식기관이 바로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각 전두엽과 주전엽과 축두엽과 후두엽 간에 이런 역할들이 다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좋은 지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그때 불안, 우울, 초조라는 불안한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위험한 사건이 뱀을 만났어요. 그럴 때 이제 편도체 자극에서 이런
이런 그 외부 그 시상하고의 자극에 의해서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심박률과 혈압이 팍 증가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일어나죠. 호르몬이 방출되겠죠. 그러면서 뭐 호흡 증가를 하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막 호흡이 곤란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동결 행동과 통증과 같은 방어 행동을 하게 갑자기 방어를 하죠. 그러면서 공포의 얼굴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 편도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에 의해 보면 이게 바로 편도체가 자극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라도 다 그 중요한 기능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편도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감정을 기억하고 유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여기에 바로 이제 해마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억 단계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해마를 잘 감싸고 있는 편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학습에도 가장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불안 우울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신경세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뇌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시각 정보인 후두역과 그 다음에 이제 죽두역 이런 신경계들이 다 한꺼번에 문제가 안 생겼을 때 하나라도 문제가 안 생겼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불안 증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불안이 나타났는가 라고 보면은 아까 전두엽과 측두엽과 후두엽의 어떤 두정엽이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이 감정을 다루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동시다발로 활성화되는 신경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때 이제 그 시각 정보는 아버지 모습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후각 정보는 아버지 냄새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다음 청각 정보는 이 고함 소리가 청각 정보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체감한 정보는 체벌하는 것이 들어가죠. 해마에는 단시 상황이 저장이 되어버리고 편도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분노하는 걸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는 갈수록 그 분노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또 똑같이 이러한 분노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이 두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두뇌를 잘 보호를 해줘야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제 행복 습관의 힘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라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오직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일순간에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 습관의 힘인데 이걸 이야기한 건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이 습관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이 학습을 통해서 행복 근육도 키울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부정 정서를 줄이고 긍정 정서를 키워야만이 행복한 근육이 형성이 된다. 이 한 가지 습관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돼가지고 불행한 습관이 자꾸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의식적인 그 불행한 자기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서 그 아이는 정말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도 바로 습관의 힘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정서는 이 바로 이제 행복해진다는 것이 바로 현재 뇌 상태가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뇌를 이용해서 자신의 뇌를 변화하는 과정이 되겠죠. 뇌 안에는 이미 삶의 경험 속에서 내재된 많은 부정적인 정서들과 부정 정서를 자동 재생산하는 구조가 습관화돼야 되는데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치 기계처럼 부정 정서를 자동 재생산하는 권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 정서를 생성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 정서를 줄이고 긍정 정서를 키우는 행복한 근육 기르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순서대로 보면 부정 정서를 줄이고 긍정 정서를 키우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바로 알고 관찰하는 선택이라든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신념을 만든다든지 강점 활용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한 근육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관련한 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르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한 게 행복 사분면입니다. 교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행복 사분면을 통해서 행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은 16살 때 그 이스라엘 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삶에서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쿼시 선수였던 이 사르 교수가 이스라엘의 이제 스쿼시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5년간 힘든 훈련과 체중 감량을 극복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내용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사분면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성취주의는 이제 여기 맛없는 야채 햄버거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행복은 이상적인 햄버거를 생각할 때, 쾌락주의는 뭐 거기 보면은 이제 정크푸드를 생각할 때, 허무주의는 쓰레기 햄버거를 생각할 때,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그 자기가 우승을 한 그 기쁨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요, 계속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성취된 것 때문에 계속 자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분면으로 그 이익과 현재 이익과 손실, 그다음 미래 이익과 손실, 이것들의 그 네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학자가 바로 사하루 교수가 만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그 행복을 위한 공식을 더 자세히 그 전달한 학자가 행복의 정석인 그 여성 그 긍정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쇼나 로보머스키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행복 공식을 유전 상황, 자발적 행동, 이렇게 그 유전 상황, 자발적 행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유전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가 이미 설정된 행복의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결혼 상태, 뭐 사회생활 상태, 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건강한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종교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 자발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 과거에 대한 만족도, 미래에 대한 이 낙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행복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기준점, 개인이 처한 삶의 상황이나 그리고 개인의 의도적 노력이라는 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이나 성별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 사회적 계층이나 소득과 재산, 아니면 뭐 가족이라든지 자녀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적 여건에 의해서 행복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전에 의한 기준점이 행복 수준의 50%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 삶의 상황이 10%, 의도적인 노력이 나머지 그 40%를 결정한다고 이 학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공식의 유전과 상황과 자발적 행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행복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속적인 행복을 만들어내려면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보다는 삶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발적 행동,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그 행복 결정 요인과 행복 지수를 보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질문을 했더니 현재 가족 생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자신에 대한 이 자아 존중감 정도라든지 가족의 그 건강 수준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나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바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이 되겠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행복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3대 핵심은 마음의 건강이나 의미와 성장, 지원적 관계. 그래서 이제 6대 증진 방안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건강한 마음의 기반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긍정성을 높이는 거죠. 활력을 유지하는 거. 이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거고 일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 이거는 성장의 디딤돌이 되죠. 행복 전염의 출발적인 감성 리더가 되겠죠. 이 함께하는 즐거움, 이제 사회적 관계. 그래서 이와 같이 6대 증진 방안이 있을 때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습관이고 행복은 선택이다. 그래서 행복은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행복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정서를 없애야 된다. 우리는 그 감정을 잘 조절을 해서요. 그 분노 감정 전달하는 부분, 이러한 그 통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그 생각 경로를 잘 활용해서 바로 이제 습관적으로 그 행복한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장 열심히 그 노력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행복 습관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행복은 바로 이 성취와 그 욕망에 의해서 그 함수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너무 욕망이 세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행복은 바로 이제 욕망을 작은 욕망이 있으면 충족되기가 더 좋겠죠. 그런데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면 고통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갔을 때 그 너무 높은 그 목표를 갖게 되면요 그 행복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목표도 한 단계씩 갖게 되면은 그 행복이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틴 그 셀리그만의 그 세 가지 행복의 삶에서 바로 이제 안락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한 삶이 행복이다. 인간은 안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실현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어떤 실현을 하는 내용들이 목표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그 목표를 높게 잡은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좀 단계별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누가 뭐라든 간에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든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그 세 가지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간 행동 모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자동적 그 사고 과정과에 따른 실시간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생각에 따라서 감정과 신체 반응이 유도되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실시간 생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반복적인 이 패턴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늘 화가 나거나 들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바로 이 자동적 사고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사실기억과 감정기억으로 이 무의식 속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한몫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 행동의 가치나 물질, 권력에 대한 중요한 마음들이 필요하겠죠. 생각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은 가치관과 욕구를 포함해서 이 생각 덩어리를 갖게 되는데, 이거의 윌리엄 글래스는 욕구가 이 숨은 조종자이고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존재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대한 욕구는 살고자 하고 생식을 통한 자기 확장을 하고자 하는 족성을 의미하는 거죠. 소속에 대한 욕구는 사랑하고 나누고 협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에 대한 욕구는 경쟁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중요한 존재이고 싶어하는 속성을 이야기하고요. 자유에 대한 욕구는 이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에 대한 욕구는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즐기고자 하는 속성이 바로 즐거움에 대한 속성입니다. 행복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욕구의 충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지금 즐거움과 자유를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욕구,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뇌의 방식이 안정감에 의해서 접근이 돼서 유쾌감정이 나타났지만, 이것이 회피가 됐을 때는 불쾌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뇌는 항상 이와 같이 안정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안정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할 때 이제 두려움이나 분노나 혐오나 슬픔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제 공격성 회피, 우울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반대로 됐을 때 이제 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전이 만족했을 때는 기쁨이 오지만, 그 안전이 만족하지 못할 때는 바로 두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행동 방식에는 이와 같이 안전함, 만족감 추구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폴 에그만 학자는 인종과 문화를 떠나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정을 이 놀람이라든지 행복, 분노, 공포, 혐오, 슬픔의 6가지로 분류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의 기본 감정은 분노나 두려움이나 혐오나 슬픔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1차 감정, 기본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은 이 분노에 의해서 적개심이나 굴림이나 자만심, 복잡한 쾌변, 이런 것이 나타나고요. 두려움에 의해서 불안감, 실패감, 죄책감, 주어감이나 낙심이 나타나죠. 혐오에 의해서 증오감이나 실험, 구역질이라든지 기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슬픔에 의해서 자기연민이나 자기중후나 우울, 무관심, 열등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뇌의 행동 방식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이게 뇌는 원시대부터 이 생존과 번식을 통해서 번식을 위한 노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이 확보가 되면은요, 뭔가 만족할 만한 거리를 찾게 되죠. 그래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자극과 반응, 어떤 자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그 결과의 감정,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걸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3가지 방식은 이와 같이 억압과 표출과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도 억압이 될 수 있고요. 표출은 이제 공격형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조절은 조절형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언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지는 않다. 단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고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나타나는 마음도 바로 이 생각에 따라서 슬픔과 기쁨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한테 얼마나 이 마음의 그 조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와 같은 뇌의 행동 방식에 따라서 안전함과 만족감 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